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정훈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4S를 준비했습니다. 자, 2009년에 글로벌 데뷔를 했고요. 이제 풀체인지를 거쳐서 2세대 모델로 바뀌어서 이제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난 3월 서울 모터쇼에도 잠깐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죠. 파나메라 4S를 타고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주 꽉 찬 느낌을 줍니다. 스티어링 휠서부터 일자형으로 쫙 뻗은 대시보드,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센터 페시아가 밑으로 이렇게 누웠네요. 예전에 이제 1세대 모델에서는 원샷 원킬 방식의 버튼이었죠. 아주 많은 버튼들이 기어레버 옆으로, 양옆으로 늘어서면서 버튼 한 번 조작으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에는 변속 레버 주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터치식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요.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터치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변속 레버가 귀엽네요. 길이 5m가 넘는, 그리고 400마력이 넘는 차에 아주 작은 변속 레버가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렇게 작은 레버로 이렇게 큰 차를, 고성능 세단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파나메라를 처음 만난 게 2009년 3월이었습니다. 독일 포르쉐 본사의 초청을 받아서 포르쉐의 R&D 센터가 있는 바이사학에 직접 가서 이 차를 처음 탔었는데요. 글로벌 첫 시승회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파나메라의 인상,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덩치 큰, 하지만 늘씬하게 빠진 그런 디자인, 아주 잘생긴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정도의 그런 느낌, 상당히 아름답고 우아했고, 하지만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를 만끽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을 받았었는데요. 자,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달리겠습니다. 파나메라 4S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죠. 파나메라 S는 후륜구동이고요. 4S는 사륜구동입니다. V6 2.9 엔진입니다. 3.0이 아니고 2.9 바이터보 엔진을 적용을 했고요. 자, 1세대 파나메라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5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하네요. 포르쉐가 카이엔을 성공시킨 이후에 다시 이제 포도 세단 파나메라를 개발을 하게 되죠. 카이엔을 만들 때서부터 사람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게 사실입니다. 스포츠카 브랜드가 웬 SUV, 웬 포도 세단,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보란듯이 그 차들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 바로 거기에 성공의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포르쉐의 DNA, 스포츠카의 정통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포도 세단이지만 서킷에 올려놔도 전혀 스포츠카에 밀리지 않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진, 그러니까 스포츠카다운 모습이 아니라 스포츠카 그 자체로서도 훌륭히 소임을 다 해내는 그런 포도 세단입니다. 카이엔 역시 마찬가지죠. SUV이지만 서킷에 올려놓으면 스포츠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떤 그 고성능, 단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바로 그런 면, 적어도 포르쉐의 마크를 단 차들은 스포츠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카이엔도 그리고 파나메라도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세대로 넘어왔죠.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지붕에서 트렁크 리드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이 911의 실루엣과 많이 닮아 있어서 그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마음에 듭니다. 뒷펜더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그 볼륨감 있는 그런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요. 포르쉐의 모든 차들이 그런 그 부분에 좀 더 특별한 볼륨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르쉐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디자인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엉덩이를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두툼하고 볼륨감 있는 그런 면 처리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엔진과 변속기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죠. 그래서 엔진은 V6 2.9 엔진입니다. 3.0이 아니고요. V6 2.9 바이터보 엔진이죠. 두 개의 터보를 V형 실린더 그 사이에 터보를 위치시켜서 엔진을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엔진 최고 출력은 440마력이고요 8단 PDK를 적용을 했습니다.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죠. 1357단 2468단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클러치가 맞물리면서 변속 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에 변속이 일어나서 성능과 연비,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연비는 8.8km/L고요. 근데 포르쉐를 타면서 연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9분기를 이제 차로를 따라 가죠. 차 스스로가 조향까지 보조를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속 100km를 맞췄고요. 자, 8단에 세팅을 하면 RPM은 약 1300 정도에 맞춰지네요. 킥다운 버튼이 없네요. 자, 킥다운 버튼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트 비전이 있습니다. 차의 모습이 마치 흑백 필름처럼 펼쳐 보입니다. 자, 여러가지 기능들을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별도의 버튼이 아니라 스티어링 휠에 달린 또 작은 휠, 또 하나의 휠로 주행 모드를 조절을 하네요. 스포츠 리스폰스를 작동을 시키면 이건 완전히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 같습니다. 아주 그냥 가속 페달을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차체가 흔들거리는 만큼의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엔진 사운드도 아주 꽉 차게 들리죠. 살짝 건드리는 대로 즉각 반응이 터져 나오니까요, 상당히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있게 이 차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여자를 살살 약올리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툭툭 건드리면 그때마다 즉각 신경질적인 반응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도 시승기가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주접을 좀 떨어볼까 합니다. 하여튼 진짜 내가 다시 봐도 내 시승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참고 봐주시는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동하신다면 즐겨보기, 즐겨찾기,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길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숨겨져 있던 스포일러가 모습을 드러내죠.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에서 스포일러가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는 것만이 아니라 속도에 따라서 스포일러의 각도가 변합니다.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4도에서 시작해서 0도 그리고 5도까지 스포일러의 각도가 변합니다.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공기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높을 때는 좀 더 강한 다운포스를 얻기 위해서 스포일러의 각도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315 35R20, 앞에는 275 40R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제동 2톤이 넘는 몸무게를 브레이크가 아주 거뜬하게 받아줍니다.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요. 고속에서 좀 강하게 제동을 걸어도 크게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잘 제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이 차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륜구동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예민하고 정밀한 조향, 좀 더 세련된 운전이 필요한데요, 사륜구동은 차체의 안정감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핸들 왼쪽에 보면 제한속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40km인데요 이 차의 제한속도는 성능상 제원표상의 제한속도는 훨씬 높죠. 300km 가까이가 될 텐데요, 지금 국내에는 사계절용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썸머 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속도까지 가능할 테고요. 한국에서는 사계절용 타이어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고 속도 제한을 이렇게 240km로 둔다라는 얘기죠. 잘 나갑니다.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엔진 반응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고속 주행 중에도 차차 그렇게 여유롭고 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얼마든지 달려봐라, 다 받아주마, 뭐 이런 느낌. 차체 흔들림 거의 없고요. 바람 소리도 속도에 비해서는 아주 낮습니다. 바람 소리가 좀 거슬릴 정도가 되면 극한적인 고속에서 그런 소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챔버 공기의 용량을 좀 더 늘렸죠. 3챔버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그전에는 챔버가 2개였는데 하나를 더 늘려서 공기의 용량을 그만큼 더 늘렸죠. 늘어난 공기의 용량만큼 서스펜션의 허용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소프트하게,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세팅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수동 변속 모드에서는 RPM 넘어가도 자동 변속이 되지 않네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계기판이 알려주는 연료 소비량 14.8 L/100km 계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조향 반응이 아주 예민합니다. 툭툭 흔들어 보는데요, 즉각 반응을 하네요. 스포츠 리스폰스는 20초 동안만 작동을 하는 일종의 부스터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이 짧은 구간 열심히 달렸고요. 이제 아쉽게도 교통량이 많은 체증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포르쉐를 타고 너무 아까운 상황이네요. 쭉쭉 뻗어서, 사실 포르쉐 정도 되면 서울에서 강릉이나 양양 찍고 돌아오는 정도의 코스를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코스를 약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잘 달립니다. 잘 달리고요. 서스펜션과 포르쉐의 셰시 다이나믹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셰시의 강성, 이런 부분들이 진짜 달리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화롭게 꾸며진 뒷좌석 공간, 여유가 있고요. 최고급 세단으로 이 차를 사용을 해도 좋겠으나 역시 이 차는 스포츠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스포츠카가 아닌 포르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12.3인치의 모니터, 동작을 인식을 합니다. 손이 가까이 되니까 옆에서 이제 메뉴 버튼이 활성화됐는데요. 뒤에 계기판을 통해서 지포스의 변화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킷에서는 이런 지포스 모니터를 보면서 달리는 맛도 제법 쏠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랩을 체크할 수 있는 스톱워치도 되어 있고요. 야간 투시 카메라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같이 연동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기판은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구성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였고요. 프랑크 클레센스의 In a Middle Shade,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 프랑크 앙주센의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놀라게 됩니다. 이야, FM 방송인데 이런 소리가 나네요. 부메스터 오디오의 진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군요. 아마 FM 방송에서는 절대, 다른 오디오에서는 절대 만나기 힘든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틈이 나면 충분히 짧은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속을 해서 원하는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차의 모든 주요 기능을 12.3인치의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르쉐의 어떤 그 작은 모니터를 해서
내비게이션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옹색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아주 시원한 모니터에서 아주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상당히 마음에 들게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센터페시아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변속 레버 주변의 버튼들은 제가 좀 서툴러서 그런가요? 터치식보다는 원샷 원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식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직 덜 익숙해서 그러겠죠. 계기판 5개의 원으로 구성된 계기판 한가운데 속도계가 아니라 RPM 게이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RPM의 어떤 중요성, 스포티한 주행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그리고 시동 버튼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포르쉐는 당연히 왼쪽에 시동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이 아닙니다. 이렇게 키처럼 돌려서 시동을 걸게 되어 있어서 스포츠카에서 비롯된 포르쉐의 전통을 가급적 살리는 그런 방향, 전통에 대한 고집, 전통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런 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다른 차들 시승을 할 때 이 돌출형 모니터에 대해서 잔소리를 좀 하는데요, 바로 포르쉐가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가급적 이렇게 매립형이어야 하고요, 대시보드에도 이렇게 각진 모습이 드러나 있어선 안 됩니다. 그게 정석이죠. 인테리어 디자인의 정석을 포르쉐가 아주 잘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너 그냥 이렇게 살살 가기 아까운데요, 열정적으로 이 차를 느끼고 싶은데 주행 환경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자, 파나메라 이제 4S를 타고 있고요. 파나메라 S가 있고 디젤이 있고, 더구나 더 기대되는 것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죠. 친환경 자동차이면서도 역시 스포츠카임을 강조하는 아주 멋진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이제 속속 국내 시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동안 사실 포르쉐가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 포르쉐도 같이 이제 한동안 긴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 인증서류 조작 파문에 연루가 돼서 포르쉐도 한동안 팔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없었죠. 이제 파나메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장 회복, 실지 회복, 공세적인 이제 마케팅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활발한 그런 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역시 포르쉐는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피를 끓게 하는, 혹은 좀 그 사람을 흥분시키는, 자극하는 그런 DNA가 있는 브랜드죠. 공차 중량은 2060kg이고요. 마력당 무게비가 4.68, 4.7kg 정도 됩니다. 제로백이 4.4초고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적용을 했을 때는 4.2초로 당겨집니다. 이전에 비해서 키도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차체 형상을 따라서 좀 도톰한 그런 키였는데, 강북강변 한가운데서 스티어링 휠 한번 체크를 해보죠. 하나, 둘, 2.5회전, 5m가 넘는 차체를 가진 대형 고급 세단의 2.5회전 정도의 조향비는 상당히 예민한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포르쉐니까 가능한 그런 조향이죠. 자,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가능합니다. 뒷타이어도 약 2.8도 정도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훨씬 빠르고 예민한 그리고 정확한 조향을 기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차 얼마냐? 1억 7,370만원입니다. 뭐 포르쉐인데요, 그 정도 해야죠, 그죠? 벤츠, BMW조차 대중적인 차가 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죠. 강남에 발길에 채이는 게 벤츠고 BMW고 어떤 그 수입차들이다 보니까 슈퍼리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하이엔드급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래도 남과 다른 그런 차를 원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타는 수입차 말고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입차 브랜드를 원한다라는 것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는 포르쉐가 아주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스포츠카라고 911 스포츠카는 아무래도 버겁다고 한다면 이런 파나메라 혹은 카이엔 정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엔, 파나메라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를 탔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시승이었는데요. 아쉽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포르쉐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타본다고 이렇게 운전대에 올랐네요. 다른 브랜드 같으면 어림없어 이씨. 포르쉐니까 그냥 한번 타러 온 거죠. 역시 포르쉐입니다. 잘 달리고요, 뭐 잘 서고 탄탄한 하체, 강한 셰시를 바탕으로 뿜어져 나오는 고성능, 고속주행 안정성, 빠른 가속감, 이런 부분들 역시 포도 세단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거나 소홀히 했다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포르쉐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은 스포츠카다 라는 데 동의하고요, 플러스 고급 세단으로서의 면모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에서 느끼게 되는 아주 최고급 수준의 고급감, 공간감, 질 좋은 소재가 전해주는 감각의 편안함, 우수함,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재출발하는 포르쉐의 첫 주자라는 의미가 있겠죠.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그래도 잘 갖춘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엔드급 자동차들의 딜레마는 바로 그런 부분에도 있죠. 너무 많이 팔면 또 그들이 떠나가죠. 너무 많이 팔려서 이 차가 흔한 차가 되어버리면 또 고객들은 싫어한다 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뒷좌석입니다. 아주 럭셔리한 실내입니다. 실내 들어오면 극한의 고급감, 최고급 수준의 인테리어에 놀라게 되고요. 일단 시트의 형상부터 뒷좌석 좌우 시트가 별도의 개인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버킷 시트처럼 형상이 되어 있죠. 가죽의 느낌도 아주 좋고요. 원래 파나메라 4도어 세단이죠.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차체 길이가 5m를 넘습니다. 휠베이스가 거의 3m에 육박하죠. 휠베이스가 2950, 이전보다 조금 더 휠베이스를 늘려서 거의 3m에 육박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 호화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가운데 좌석은 생략을 했죠. 아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좌석 3개를 만드느니 불편한 가운데 자리는 아예 없애버리고 좌우로 분리된, 완전히 분리된 시트를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4인승으로 이 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그게 마음 편하죠. 앉아있는 사람도 편하고요, 좀 더 편한 고급감을 여유있게 누릴 수 있어서 저는 포르쉐가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벌써 엔진 사운드가 다르네요. 자, 뒷창 한번 열어보죠. 뒷창을 열어보면 완전히 차창이 열리고요, 원터치가 당연히 되고요, 당연히 이제 리와인드가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뭔가 걸리면 이렇게 리와인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햇볕 가리개가, 전동식 햇볕 가리개가 같이 내장되어 있고요. 하나의 버튼으로 윈도우와 햇볕 가리개를 같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 차 뒷부분에도 햇볕 가리개가 들어와 있죠. 자, B필러에는 에어백, 그리고 송풍구가 위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고 이 아래쪽에도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좀 더 쾌적한 실내를 마련해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뒷좌석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이 센터 터널로 가운데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에 별도의 또 모니터를 둬서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위로 선루프가 있죠. 선루프는 원버튼으로 작동이 안되네요. 냉풍 시트, 온열 시트 다 좌우로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뒷좌석 무릎 앞 공간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남고요. 자,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을 가진 암레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제끼면은요, 2개의 컵홀더를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2V 전원구,
USB 포트 각각 하나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아기자기하게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을 많이 갖춰놨고요. 특히 뒷좌석 가운데 이런 그 모니터를 통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컨트롤 시스템 아주 직관적입니다. 머리 위로 이렇게 선루프가 있어서 좀 그 실내의 개방감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뒷좌석 시트는 4대2대 4로 각각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용량을 기본적으로 495리터, 그리고 뒷좌석을 완전히 접어서 용량을 키우면 1304리터까지 아주 넓게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최고급 세단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고급스러운 데다가 기능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뒷좌석 이 모니터는 아무래도 좀 뜨겁네요. 발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에 열 관리 좀 필요할 듯해 보이고요. 자, 아주 편안하게 강북강변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도 굵고 가벼운 요철 아주 잘 컨트롤해 주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기로 유명하죠. 평소에는 이렇게 고급 세단으로 편안하게 달릴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서킷에 올려놓으면 스포츠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단단한 셰시를 기반으로 한 놀라운 고성능을 보여줍니다. 스포츠카처럼이 아니라 스포츠카 그 자체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일상주행 영역에서는 스포츠카로서의 면모를 벗어버리고 편안한 최고급 세단의 면모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물론 스포츠카인 만큼 운전하는 즐거움 운전자가 직접 즐기는 게 맞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체도로나 고속도로 장거리 투어를 할 때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야 좀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차의 가격에 비춰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아낄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 게 맞겠습니다. 자, 시트는 냉풍 시트와 온열 시트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함께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나오거나 뜨거운 바람만 나오거나 둘이 같이 나온다 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메이커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뜨거운 바람이 불 때 엉덩이에 땀이 차는 것을 좀 같이 작동을 시키면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던데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냉풍 시트나 온열 시트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할 수 있게 스위치는 좀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 페달 킥다운 버튼이 없는 것도 의외네요.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가속에서의 어떤 변곡점, 여기서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달리겠다라는 어떤 신호, 그런 의미에서 가속 페달의 킥다운 버튼은 좀 있는 게 좀 더 스포츠카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차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짧은 구간, 짧은 시승이었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포르쉐를 좀 더 진하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죄송하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 드려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부족한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